AI 정말 대단하죠? 그 가능성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데 혹시 이 엄청난 AI를 돌리는 데 드는 보이지 않는 비용에 대해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이게 그냥 막연한 얘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집 전기요금 청구서에 찍힐 수 있는 아주 현실적인 비용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50기가와트. 이게 감이 잘 안 오실 텐데 미국 전체 가정이 쓰는 전력의 거의 절반에 달하는 양이에요. 어마어마하죠? 이 엄청난 전기를 앞으로 미국의 AI 산업이 다 쓰게 될 거라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기죠. 이 막대한 전기요금, 과연 누가 내게 될까요? 네, 바로 이 지점이 문제입니다. 미국이 AI 분야에서 계속 앞서 나가고 또 국가 안보까지 지키려면요, 새로운 AI 데이터 센터를 계속 지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데이터 센터들이 진짜 말 그대로 전기를 엄청나게 잡아먹는다는 거죠. 이게 그냥 뭐 실리콘밸리에서 벌어지는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AI 데이터 센터가 쓰는 그 많은 전기가 결국에는 우리 집 전기요금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거니까요. 아니, AI 데이터 센터가 전기 많이 쓰는 거랑 우리 집 전기요금이 무슨 상관인데? 싶으시죠? 대체 어떻게 그게 우리 요금 고지서를 더 무겁게 만들 수 있다는 건지 그 원리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요. 첫째는 이 데이터 센터들을 위해서 송전선 같은 새로운 시설을 깔아야 하잖아요. 그 돈이 결국 우리 같은 소비자들한테 돌아올 수 있다는 거고요. 둘째는 더 간단해요. 수요가 갑자기 확 늘어나니까 시장 전체의 전기 가격 자체가 올라가는 거죠. 결국 다 같이 더 비싼 요금을 내게 되는 셈입니다. 바로 이 말이 나오는 겁니다. 기업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거죠. 그런데 바로 이 문제에 대해서 한 AI 기업이 아주 흥미로운 대답을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엔스로픽이라는 AI 회사인데요. 이 회사가 뭘 했냐면 우리가 방금 얘기했던 바로 그 문제, 그러니까 AI 때문에 우리 전기요금이 오르는 걸 자기들이 막아보겠다고 공개적으로 약속을 하고 나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약속의 핵심은 이거예요. 자기들 데이터 센터 때문에 전기요금이 오를 수 있잖아요. 그 오르는 만큼을 자신들이 다 부담하겠다는 겁니다. 소비자들이 피해보지 않도록 자기들이 일종의 방패가 되어주겠다는 거죠. 정말 흥미로운 접근 아닌가요? 근데 이게 그냥 말로만 책임지겠습니다 하는 게 아니에요. 엔스로픽은 아주 구체적으로 4가지 단계로 구성된 실행 계획까지 딱 내놨습니다. 네, 바로 이 4가지가 그 계획의 핵심인데요. 전력망 비용을 직접 내고 새로운 전기를 만들고 전력망 부담은 줄이고 또 지역사회에도 투자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럼 하나씩 좀 더 자세히 뜯어볼까요? 자, 첫 번째 약속은 아주 확실해요. 자기들 데이터 센터를 전력망에 연결하려면 업그레이드가 필요하잖아요. 그 비용 100% 자기들이 내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돈이 우리 같은 소비자들 전기요금에 실적 포함될 일이 없게 만들겠다는 거죠. 두 번째는 공급 문제입니다. 그냥 이미 있는 전기를 막 끌어다 쓰는 게 아니고요. 자기들이 쓸 만큼의 전기는 아예 새로 만들어서 공급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야 전차적인 전기 가격이 오르는 걸 막을 수 있으니까요. 세 번째는 효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뭐냐면 전기를 가장 많이 쓰는 피크타임 있잖아요. 그럴 땐 자기들 데이터 센터 전력 사용량을 일부러 줄이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전력망 전체의 부담을 좀 덜어주면 결국 우리 모두의 전기요금이 안정되는 데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 4번째는 단순히 전기 문제를 넘어서는 약속이에요. 데이터 센터가 들어서는 지역에 일자리를 만들고 물을 아끼는 기술을 쓰고 또 지역사회랑 긴밀하게 협력해서 AI가 가져다주는 좋은 점들을 함께 나누겠다는 겁니다. 자, 엔스로픽의 이런 행보, 정말 의미 있는 첫걸음인 건 분명하죠. 하지만 솔직히 이 거대한 문제를 한 회사의 노력만으로 해결하기는 어렵습니다. 좀 더 큰 그림을 봐야 해요. 엔스로픽 스스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업 수준의 조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맞아요. 전기 요금을 계속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유지하려면 훨씬 더 크고 근본적인, 그러니까 시스템 전체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엔스로픽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아예 시스템 전체를 바꿔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요. 예를 들면 연방정부 차원에서 인허가 절차를 좀 더 간단하게 만들고 송전망도 더 빨리 깔고 전력망 연결도 신속하게 해서 결과적으로 모두가 더 싸고 빠르게 깨끗한 에너지를 쓸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오늘 내용을 정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네요. AI가 이제 우리 삶에서 정말 빼놓을 수 없는 기술이 되어가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 뒤에 숨겨진 이런 막대한 비용에 대한 책임은 과연 누가 또 어떻게 져야 할까요? 이건 엔슈로픽 한 회사의 숙제가 아니라 AI 산업 전체, 아니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해봐야 할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AI가 갈수록 똑똑해지는 건 좋은데 문제는 너무 느리고 또 비싸진다는 거죠. 오늘은 이 거대한 딜레마를 해결할지도 모를 새로운 AI 모델 스텝 3.5 플래시에 대해 자세히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 순서는 이렇습니다. 먼저 지금 AI 기술이 딱 부딪힌 벽, 이 성능의 딜레마가 뭔지부터 짚어보고요. 그리고 이 벽을 깨기 위해 등장한 스텝 3.5 플래시를 소개해 드릴게요. 그 다음엔 그 놀라운 속도에 숨겨진 비밀은 뭔지, 또 실제 거물급 모델들과의 대결에서는 어떤 성적을 거뒀는지도 확인해 봐야겠죠. 마지막으로는 이 모든 게 앞으로 우리 AI의 미래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겁니다. 이게 지금 AI 업계의 가장 큰 골칫거리라고 할 수 있어요. 모델이 똑똑해질수록 몸집은 점점 더 커지고 속도는 반대로 느려지고 이걸 운영하는 데 드는 비용은 정말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치솟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 스케줄을 알아서 관리하고 이메일도 대신 써주는 AI 비서나 내가 말하는 대로 실시간으로 코드를 착착 짜주는 프로그래밍 파트너요. 이런 자율적인 에이전트들은 즉각적인 반응이 생명이거든요. 그런데 지금처럼 느려 터진 AI로는 좀 답답하겠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한쪽에는 정말 똑똑한, 거의 천재 같은 두뇌를 가진 모델이 있어요. 그런데 다른 한쪽에서는 아니, 똑똑한 건 좋은데 일단 좀 빠릿빠릿해야 쓸 거 아니야 하는 현실적인 요구가 있는 거죠. 지금 이 둘 사이의 간극이 엄청나게 큽니다. 짜잔!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등장한 게 바로 스텝1 팀의 스텝 3.5 플래시라는 아주 영리한 모델입니다. 이 모델의 목표는 아주 명확합니다. 가장 큰 모델들처럼 똑똑하게 생각하면서도 실제 우리가 쓰기엔 전혀 부담 없을 정도로 번개처럼 빠르게 움직이는 것.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겠다는 거죠. 아니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 비밀이 바로 이 모델의 구조, 그러니까 아키텍처에 숨어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핵심 아이디어를 보시면 돼요. 기존의 대형 AI 모델들은 대부분 밀집형, 그러니까 덴스 모델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건 마치 엄청나게 똑똑한 사람 한 명한테 수학 문제든 글쓰기든 모든 걸 다 시키는 거랑 비슷해요. 물론 강력하긴 한데 간단한 덧셈을 시켜도 이 똑똑한 뇌 전체가 불가동되니까 엄청 비효율적이죠. 반면에 스텝 3.5 플래시는 전문가 혼합, 즉 모이라는 방식을 씁니다. 이름 그대로예요. 만능 해결사 한 명이 아니라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팀을 꾸려놓은 거죠. 그래서 특정 질문이 들어오면 그 분야를 제일 잘하는 몇몇 전문가만 딱 깨워서 일을 시키는 겁니다. 이러면 어떨까요? 당연히 훨씬 효율적일 수밖에 없겠죠. 자, 스케일을 한번 보세요. 이 모델이 가지고 있는 지식의 총량, 그러니까 잠재력은 파라미터 1960억 개에 달합니다. 이건 어마어마한 규모의 디지털 도서관을 통째로 가지고 있는 셈이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그 모의 방식 덕분에 실제로 어떤 작업을 처리할 때는 이 중에서 약 110억 개, 그러니까 딱 필요한 전문가들만 불러서 쓰는 겁니다. 전체 도서관을 다 뒤지는 게 아니라 해당 주제의 책 몇 권만 딱 뽑아서 보는 거죠. 효율성의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이게 다가 아니에요. 아주 영리한 기술들이 더 들어갔는데요. 예를 들어 하이브리드 어텐션이라는 건 긴 문서를 엄청 빨리 훑어보는 기술이고요. 다중 토큰 예측은 답변을 생성할 때 단어를 하나씩이 아니라 여러 개씩 툭툭 던져주면서 속도를 높이는 방식입니다. 정말 똑똑하죠? 자, 이론은 알겠습니다. 설계가 아주 기가 막히다는 건 알겠는데 그래서 실제로 성능이 어떠냐, 이게 제일 중요하겠죠? 과연 이 날씬한 모델이 AI 세계의 헤비급 챔피언들과 맞붙을 수 있을까요? 바로 이 차트를 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이 논문에 나온 건데요. 여기 파란색 막대가 바로 스텝 3포인트 플래시고요. 다른 쟁쟁한 모델들과 여러 어려운 과제들로 성능을 비교한 겁니다. 결과를 좀 보세요. 정말 놀랍습니다. 아주 어려운 수학 문제 풀이에서는 85.4%를 달성했고요. 이건 GPT-5 It2X 하이나 제미나이 3.0 프로 같은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최상급 모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수준입니다. 특히 복잡한 추론이나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에이전트 능력에서 강점을 보였어요. 코딩 능력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럼 이 모든 게 대체 우리한테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왜 이렇게 다들 이 모델에 주목하는 걸까요? 연구팀이 한 말을 보면 그 의미가 명확해집니다. 효율성의 한계를 다시 썼다는 거죠. 덕분에 진짜 정교한 AI 에이전트를 공장이나 사무실 같은 실제 산업 현장에 투입하는 게 훨씬 현실적인 이야기가 됐다는 겁니다. 네, 바로 이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단순히 똑똑하기만 한 AI가 아니라 우리가 매일 쓸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빠르고 믿을 수 있고 심지어 비용까지 저렴한 그런 AI 에이전트의 시대가 열릴 수 있다는 거죠. 그동안 우리를 가로막았던 지연 시간이나 비용 같은 거대한 장벽을 허무는 아주 중요한 한 걸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마지막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인류가 만든 가장 똑똑한 AI가 더 이상 자기 자신의 엄청난 덩치와 무게 때문에 느려 터지지 않는다면 우리 앞에는 과연 어떤 새로운 가능성들이 펼쳐지게 될까요? 여러분, 이제 AI가 단순히 화면 속에만 있는 게 아니라 진짜 우리 세상, 현실 세계랑 직접 부딪히는 그런 시대가 오고 있어요. 우리가 이걸 물리 AI라고 부르는데요. 과연 이 기술이 어떻게 현실을 이해하고 또 더 중요한 건 우리가 그걸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오늘 바로 그 답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보세요. 로봇이 연구실을 나와서 우리 주방, 공장, 정말 일상 곳곳으로 들어오고 있잖아요. 근데 얘네들이 진짜 안전하고 쓸모 있으려면 그냥 사물을 보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물리 법칙을 알아야 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눈앞에 있는 이 상황이 물리적으로 말이 되는 상황인지 아닌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진짜 중요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 AI들이 점점 더 똑똑해지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 AI가 하는 일을 믿을 수 있을까요? AI의 판단이 물리적으로 진짜 맞는지 이걸 어떻게 보장할 수 있을까요? 이게 핵심 질문이에요. 이 문제를 풀기 위한 방법 중 하나가 바로 비평가 모델이라는 건데요. 이름 그대로예요. 다른 AI가 내린 판단을 평가하고 비평하도록 특별히 만들어진 AI, 그러니까 AI 심판인 셈이죠.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기존의 비평가 모델들은요, 이 물리적인 세계를 이해하는 데는 좀 한계가 명확해요. 뭐랄까, 사진 보고 이건 고양이야 라고 말하는 건 잘하는데 그 상황에 숨어 있는 물리적인 원인과 결과, 그러니까 왜 그렇게 되는지는 잘 모른다는 거죠. 이게 바로 핵심적인 문제인 거예요. 기존 비평가들은 그럴듯하게 들리는 답이랑 물리적으로 진짜 가능한 답을 잘 구별하지 못한다는 거죠. 자, 왼쪽 제안을 한번 보세요. 말만 들으면 그럴 수도 있겠다 싶죠? 하지만 오른쪽의 물리적인 현실을 보면 이건 완전 다른 얘기잖아요. 그렇다면 말이죠. AI한테 이 미묘하지만 정말 결정적인 차이를 어떻게 가르칠 수 있을까요? 네,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오늘 우리가 살펴볼 핵심 해결책이 시작됩니다. 바로 엔비디아 연구원들이 개발한 파이크리틱이 그 해답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 파이크리틱은요, 물리적인 AI 작업을 평가하는 데 완전히 특화된 새로운 종류의 비평가 모델이에요. 특히 이미지랑 텍스트를 둘 다 이해하는 우리가 멀티모달이라고 부르는 능력이 있어서요. 실제 물리적인 상황을 훨씬 더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거죠. 파이크리틱의 접근법은 진짜 간단하면서도 아주 강력한 아이디어에서 시작해요. 그게 뭐냐면 판단하기 전에 너부터 먼저 풀어봐. 이거예요. 이 연구 논문의 핵심 아이디어가 바로 이거예요. 진짜 전문적인 심판처럼 행동하라는 거죠. 다른 모델의 답을 평가하기 전에 일단 자기가 먼저 그 문제를 풀어보는 거예요. 와, 진짜 명쾌하지 않나요? 파이크리틱이 이렇게 효과적인 데에는 아주 독특한 2단계의 훈련 방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물리적인 질문과 답변으로 기본기를 탄탄하게 다져요. 그리고 두 번째 단계, 이게 핵심인데 다른 답들을 평가하기 전에 먼저 자기 스스로 정답을 생성해보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자기 참조 방식이라는 게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구체적인 예시를 한번 보면서 알아볼게요. 지금 여기 로봇이 전자레인지에 야채를 넣고 문을 딱 닫은 상황입니다. 자, 질문은 이제 뭘 해야 할까? 이거죠. 첫 번째 답변이 나왔습니다. 시작 버튼을 누른다. 어때요? 아주 합리적으로 들리죠? 그리고 두 번째 답변입니다. 베이킹 트레이를
5분 안으로 밀어넣는다. 뭔가 이상하죠? 이미 문이 닫혔는데 말이에요. 바로 여기서 파이크리틱의 진짜 실력이 나오는 겁니다. 다른 답들을 보기 전에 먼저 혼자 생각해봐요. 가만히 있자. 트레이는 안에 있고 문도 닫혔네. 그럼 다음 할 일은 5분을 시작하는 거지. 이렇게 스스로 정답을 먼저 만들어내는 거예요. 바로 이 지점에서 결정적인 차이가 생기는 겁니다. 파이크리틱은 자기가 먼저 내놓은 5분 CG라는 답을 일종의 기준점, 정답지로 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준을 가지고 두 개의 답변을 비교하니까 당연히 안정적이고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죠. 이게 바로 자기 참조의 힘입니다. 자, 이론은 정말 그럴듯하죠. 근데 실제로 이 방식이 얼마나 효과가 있었을까요? 말로만 하지 말고 데이터로 직접 한번 확인해 보시죠. 차트를 보시면 결과가 아주 명확하게 보입니다. 파이크리틱이 자체적으로 만든 물리 판단 테스트에서 다른 유명한 모델들을 그냥 큰 차이로 앞질러 버려요. 정확도 68%면 다른 모델들이랑 비교했을 때 이건 정말 어마어마한 격차거든요. 특히 놀라운 건 똑같이 물리 추론에 좀 더 신경 쓴 모델이랑 비교해도 16.9포인트나 더 높다는 거예요. 이 정도면 그냥 좀 나은 수준이 아니라 완전히 획기적인 성능 향상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진짜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이렇게 물리학이라는 한 우물만 팠는데 오히려 다른 일반적인 판단 능력까지 같이 좋아졌다는 거예요. 뭐랄까,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니까 세상을 보는 눈이 더 넓어진 그런 느낌인 거죠. 자, 그럼 이제 이 연구 결과가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던 현실 세계의 문제들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결국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단순히 더 똑똑한 AI를 만드는 것 그 이상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고 쓸 수 있는 로봇, 물리적인 인과관계를 이해해서 더 안전해진 자율주행자, 그리고 앞으로 AI의 안전과 신뢰성을 평가하는 새로운 기준을 세웠다는 데 진짜 큰 의미가 있는 거죠. 결론은 이겁니다. AI가 더 나은 판단을 내리게 하려면 스스로를 더 잘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 이게 더 안전하고 더 믿을 수 있는 AI로 가는 길이라는 거죠. 마치 사람이 스스로를 돌아봐야 성장할 수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자, 이렇게 AI가 현실 세계를 전보다 훨씬 안정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이 기술로 무엇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떤 미래가 그려지시나요? 앞으로 펼쳐질 가능성들이 정말 더 기대되는 순간입니다. AI가 체스나 바둑 같은 아주 복잡한 게임을 정복했다는 얘기는 이제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다음 단계는 뭘까요? 바로 과학계의 가장 큰 숙제 중 하나, 독창적인 과학적 발견, 그중에서도 순수 수학 분야에 대한 도전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핵심 질문은 바로 이거예요. AI가 그냥 이미 답이 정해져 있는 문제를 잘 푸는 걸 넘어서 정말로 이 세상에 아직 아무도 모르는 새로운 수학 이론을 발견해낼 수 있을까? 지금부터 그 가능성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일단 AI가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지부터 좀 볼까요? 바로 작년이었죠. AI가 전 세계 수학 영재들이 모이는 국제 수학 올림피아드에서 금메달리스트와 똑같은 수준의 실력을 보여주면서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근데 아셔야 할 게 경시 수학이랑 연구 수학은요, 차원이 다른 얘기예요. 화면을 보시면 경시 수학은 뭐랄까, 모든 단서가 주어진 방탈출 게임 같은 겁니다. 답은 정해져 있죠. 하지만 연구 수학은요, 나침반 하나만 들고 아마존 정글에 들어가서 전설 속 황금 도시를 찾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어디로 가야 할지조차 모르죠. 수많은 기존 논문들을 다 뒤져봐야 하고 온갖 기술들을 합쳐서 증명 하나에 수십 페이지를 써 내려가야 하니까요. 바로 이 엄청난 도전을 위해서 구글 딥마인드가 새로운 AI 에이전트를 하나 개발했습니다. 그 이름은 바로 알레테이아입니다. 그러니까 알레테이아는 그냥 문제 주면 답만 툭 뱉어내는 그런 계산기가 아니라는 거죠. 마치 진짜 수학자처럼 혼자서 가설을 세우고 증명을 막 시도하다가 이거 틀렸네? 하면서 자기 실수를 직접 찾아내서 고치기까지 하는 이 모든 과정을 해내는 하나의 완벽한 시스템인 겁니다. 자, 이 그림이 알레테이아의 핵심 작동 방식을 딱 보여주는데요.
먼저 생성기가 아이디어를 내고 해답의 초안을 만듭니다. 그럼 바로 옆에 있는 검증기가 이걸 받아서 매의 눈으로 틀린 곳이 없나 샅샅이 훑어보는 거죠. 만약에 결함이 발견되면 그 피드백을 바탕으로 다시 초안을 고치고요. 이 과정이 완벽한 답이 나올 때까지 계속해서 아주 빠르게 반복되는 구조입니다. 이게 좀 복잡하게 들리신다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1단계 생성은 작가가 글의 초고를 쓰는 거고요. 2단계 검증은 편집자가 그 초고를 읽으면서 오타나 논리적인 오류를 짚어내는 겁니다. 그럼 마지막 3단계, 수정은 뭘까요? 작가가 그 편집자의 피드백을 보고 글을 더 좋게 다듬는 거죠. 알레테이아는 이 똑똑한 작가와 깐깐한 편집자의 협업을 혼자서 그것도 엄청난 속도로 해내는 거예요. 와, 이 그래프가 정말 모든 걸 말해주는데요. 파란색이 기존의 AI 모델 성능인데 그 위쪽에 찍혀있는 붉은 별 보이시죠? 저게 바로 알레테이아의 점수입니다. 왼쪽 올림피아드 수준 문제, 그리고 오른쪽 박사과정 수준 문제, 양쪽 모두에서 기존 모델을 그냥 압도해버리죠. 스스로 생성하고 검증하고 수정하는 이 구조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론은 이쯤 하고 알레테이아가 실제로 뭘 해냈는지 그 구체적인 성과들을 한번 보시죠. 정말 놀랍습니다. 알레테이아의 능력은 크게 3가지 정말 놀라운 성과로 정리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인간의 도움 없이 오직 AI의 힘만으로 수학 논문을 써냈다는 것. 두 번째는 인간 수학자와 협력해서 또 다른 중요한 논문을 완성했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무려 700개나 되는 수학계의 난제에 도전해서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특히 이 첫 번째 성과, 이건 정말 대방한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논문의 핵심 아이디어를 떠올리는 것부터 그걸 증명하는 과정까지 그야말로 논문의 알맹이에 해당하는 모든 수학적 내용을 AI가 100% 자율적으로 해냈다는 뜻입니다. 이건 정말 AI의 능력을 한 단계 위로 끌어올린 역사적인 사건이죠. 두 번째 협업 사례는 진짜 더 흥미로워요. 보통 우리가 생각하기엔 어때요? 인간이 큰 그림을 그리고 AI한테 자잘한 계산을 시킬 것 같잖아요. 근데 이건 정반대였습니다. 알레테이아가 문제 해결의 핵심 전략, 그러니까 큰 그림을 먼저 제시한 거예요. 그러면 인간 수학자들이 그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세부적인 증명을 채워넣는 방식으로 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성과입니다. 20세기 최고의 수학자 중 한 명인 폴 에르도일 씨가 남긴 수많은 미해결 문제들이 있는데요. 알레테이아가 이 중에서 무려 4개를 혼자 힘으로 풀어버렸습니다. 수십 년 동안 전 세계의 수많은 수학자들이 매달렸지만 풀지 못했던 바로 그 문제들을 말이죠. 자, 그런데요. 지금까지는 좀 장밋빛 이야기만 한 것 같죠? 이제는 AI 추론 능력의 어두운 면, 그 한계와 현실을 아주 냉정하게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이 도넛 차트를 보시면 좀 충격적일 수도 있어요. 에르도시 문제에 도전한 결과를 분석해 보니까 AI가 낸 답안 중에 거의 70%는요, 아예 근본적으로 틀렸다는 거예요. 그냥 오답인 거죠. 그리고 기술적으로는 맞았지만 진짜 문제의 의도를 파악한 의미 있는 정답은 고작 6.5%에 불과했습니다. 성공 사례 몇 개가 대단한 건 맞지만 아직은 성공보다 실패가 압도적으로 많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AI의 아주 고질적인 약점 중 하나가 바로 이 스펙 게이밍이라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문제의 허점을 아주 교묘하게 파고들어서 원래 문제보다 훨씬 쉬운 문제로 슬쩍 바꿔치게 한 다음에 그걸 풀어버리는 거예요. 마치 시험 볼 때 꼼수만 부리는 아주 영리한 학생 같다고 할까요? 똑똑하긴 한데 우리가 원했던 그런 똑똑함은 아닌 거죠. 그리고 AI 하면 빼놓을 수 없는 문제죠. 바로 환각 현상입니다. 여기 보세요. 왼쪽은 아예 세상에 있지도 않은 가짜 논문을 진짜 있는 것처럼 막 인용하고 있고요. 오른쪽은 실존하는 논문이긴 한데 내용은 완전히 다르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겉보기엔 그럴듯하지만 사실은 전부 거짓인 셈이죠. 그렇다면 말이죠. AI가 이렇게 과학에 기여하기 시작한 지금 우리는 이 성과들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걸 객관적으로 평가할 기준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AI가 뭘 했다고 막 발표는 쏟아지는데 그게 진짜 어느 정도의 기여인지 이걸 객관적으로 평가할 표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요. 그래야 과장된 광고에 속지 않고 그 실체를 정확히 볼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연구팀이 아주 재미있는 제안을 합니다. 마치 우리가 자율주행차 레벨 1, 2, 3 이렇게 나누는 것처럼요. AI의 과학적 기여도도 레벨을 나누자는 거죠. 이 표를 보시면 위쪽은 인간이 거의 다 한 연구, 중간은 인간과 AI가 협업한 연구, 그리고 맨 아래쪽은 AI가 거의 모든 걸 해낸 본질적으로 자율적인 연구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봤던 성과들이 이 표에 그대로 들어가 있죠. AI가 혼자 다 해냈던 그 논문, 뺑26은 역시나 가장 높은 자율 단계에 자리 잡고 있네요.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앞으로 과학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좀 더 큰 그림을 보면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인간과 AI, 이 둘은 지능의 형태 자체가 근본적으로 달라요. 인간이 하나의 우물을 아주 깊게 파고드는 전문가라면 AI는 땅 밑의 모든 수맥을 연결하는 거대한 네트워크 같은 거죠. 초인적인 지식의 폭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AI는 우리처럼 지치지도 않고 집중력이 떨어지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논문에 나오는 이 한 문장이 모든 걸 요약해 주는 것 같아요. AI 모델은 인간 과학자와는 상당히 다른 형태의 지능을 보여주며 인간의 물리적 한계에 제약을 받지 않는다. 바로 이겁니다. AI의 진짜 힘은요, 인간을 똑같이 따라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우리와 다르다는 바로 그 점에 있다는 겁니다. 인간의 물리적, 인지적 한계를 뛰어넘어서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문제에 다가갈 수 있는 가능성, 그게 바로 핵심인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앞에 이 질문이 남습니다. 인류가 역사상 처음으로 우리와는 다른 지적 존재를 협력자로 맞이했을 때 지식을 향한 우리의 여정은 과연 어떻게 바뀔까요? 어쩌면 우리는 지금 그 거대한 변화의 첫 장을 막 넘기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